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의 양재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저희 로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꾸준하게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등 저희 모든 사무소에서 꾸준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포통장 들어보셨죠? 흔히 통장을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이라 표현 대신 통장과 연결되어 이출금을 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같은 적금 매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적금 매체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통장과 연결된 적금 매체를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게 큰 죄가 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포 통장을 왜 사용하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 또는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얻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곤 하거든요.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분들의 사건은 절대 간단하지가 않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을 건네준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도운 게 아닌지, 다시 말해서 공범이 아닌지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조를 보면 적금 매체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적금 매체의 사용 및 관리의 시각에서 일정한 금지 행위를 또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적금 매체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에게 전자금융거래 처리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적금 매체 유형으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정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그리고 이런 전자식 카드나 인증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 생체 정보를 적금 매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정보로는 체크카드라던가 OTP카드,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에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심지어 사설인증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로는 금융기관의 앱이라던가 또는 그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 8장을 넘겨주기로 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배우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자녀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이렇게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체크카드는 적금 매체 중 전자식 카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적금 매체 중 전자식 카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금 이출금기, 그러니까 ATM 기기를 통해서 은행의 이출금 등의 전자금융 거래 처리를 지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가 B에게 전달한 것들이 적금 매체라는 것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에 대해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A는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본인 은행 계좌번호, 또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알려준 혐의, 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방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일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은행 계좌번호, 또 비밀번호, 주민등록증을 적금 매체로 볼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전송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또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적금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적금 매체에 대해 전자금융 거래 처리 지시를 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정의하면서 적금 매체 유형을 또 명시하고 있는데, 계좌번호라던가 비밀번호라던가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던가 그 자체만으로는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나 인증서도 아니고 또 생체 정보도 아니고 이용자 번호도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로 A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번호 등이 사기에 이용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 방조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적금 매체 관련 사례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런 사안도 있습니다. A는 B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은행 모바일 인증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까지 이제 보내주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이렇게 3개만 보내주었을 때 무죄가 나왔던 사건과 비교해서 딱 하나 더, 그러니까 은행 모바일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인증번호까지 보내주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법원은 은행 모바일 인증서는 전자매체 중 하나인 전자서명법상 인증서에 해당한다 라고 지적을 한 후 A가 휴대번호로 온 인증번호 등을 B에게 보내준 인증 절차에도 협조하고 B가 은행 모바일 인증서를 실제로 발급받았으므로 적금 매체인 은행 모바일 인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B가 은행 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아 독자적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이 수긍이 되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제 A가 카카오톡으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을 위한 모바일 인증번호 6자리와 1원 송금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안에서도 법원은 모바일 인증번호, 송금 인증번호 등을 적금 매체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해요. A와 B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체크카드와 공동인증서 및 OTP 카드 등 여러 적금 매체를 보관하였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전자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통장과 도장만으로는 적금 매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특정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라 할지라도 거래 정지가 된 경우, 그리고 특정 계좌에 연결된 OTP라도 폐기된 경우에는 적금 매체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지적한 매체로는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에 대한 사례들을 보니 체크카드, OTP카드, 인증번호 등 여러 적금 매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때 성립하는 죄의 개수가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적금 매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각각의 적금 매체마다 한 계좌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적금 매체를 한 번에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한 해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적금 매체에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는 적금 매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었죠. 다들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금융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 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 수단 내지 정보가 바로 적금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예로는 체크카드, OTP카드, 은행 모바일 인증서, 은행 웹 또는 앱상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적금 매체의 사용과 관리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전자매체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5가지 유형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1호를 통해 적금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가를 전제로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유통하는 것도 금지하기 위해서 제2호를 통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대가 유무를 떠나서 범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것도 금지하기 위해서 제3호를 통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제4호를 통해 적금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의 금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5호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위를 하게끔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조항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복잡해서 아리송하기도 하죠. 이럴 땐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전자거래금융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 그 유형별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지 유형, 그러니까 적금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양도, 양수를 금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B가 PC방에서 접근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A가 설립한 회사의 통장과 OTP 카드를 B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적금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OTP 카드는 적금 매체인 전자식 카드 내지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게 맞고 A가 OTP 카드 등을 팔아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완전히 B에게 넘겼으니 법 제6조 제3항 제1호가 금지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맞겠죠. 특히 A가 넘긴 적금 매체는 A 이름의 계좌가 아닌 A가 설립한 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적금 매체인데요. 이때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런데 적금 매체의 양도나 양수에 관하여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A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B의 구인 광고를 보고 B가 지정해주는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B에게 통장과 OTP 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A는 자신이 B의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로서는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계좌를 만들고 OTP 카드를 회사 동료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A는 적금 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금 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적금 매체를 권한 없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금지 유형, 즉 대가를 전제로 한 적금 매체 관련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련 사례를 살펴볼게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과 OTP 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계좌번호와 OTP 카드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OTP 카드는 적금 매체인 전자식 카드 내지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리고 A가 B로부터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제 대가를 약속받기도 했는데 A가 완전히 OTP 카드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닐지라도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줬죠. 이럴 때 대가를 전제로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법 제6조 제4항 제2호상 금지행위에 또 포섭이 된다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법원은 A는 B에게 적금 매체를 대여하였다 라고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적금 매체와 관련해서 대가를 약속할 때 딱 얼마를 주겠다 라고 정한 게 아니라 금액이 미적일 때, 다시 말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가를 전제로 한 일정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관련하여 이제 사안을 보면 A는 B로부터 아는 사람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 일이 잘 되면 나중에 챙겨줄 테니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빌려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OTP 카드 또 비밀번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 제6조 제3항 제2호상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그 요건을 같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OTP 카드가 이제 적금 매체인 건 맞고 또 이를 빌려주었으니까 일시적이나마 사용토록 한 대여인 것도 맞아요. 다만 A가 B로부터 잘 챙겨줄게 라고 한 것만으로도 대가를 약속하였는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A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하였다라고 인정하고
A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 법원에서는 널리 대가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사례를 통해 대가에 관하여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이제 생활비가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어렵다 라는 답변만 들었고, 그런데 마침 어느 날 B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냐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 내역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 한도를 높여야 하고 대출 이자를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계좌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 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A는 바로 본인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전달했는데요. 검사님은 A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즉 대가를 약속하고 일시적이나마 B에게 체크카드 등 적금 매체를 사용토록 대여하였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1심은 A가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대가로 적금 매체를 B에게 전달했으니 유죄라고 보았고요. 2심은 A가 B의 거짓말에 속아 적금 매체를 전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A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적금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금 매체를 빌려주었고, A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적금 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널리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 대출 받으려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일예로 이 의뢰인분은 대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었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단지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사용 범위를 정해서 건네주었을 뿐 의뢰인의 관리 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건네준 게 아닌 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한 대여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출받을 기회 그 자체를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게 아닌 바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변론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저희 업무 사례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금지 유형, 즉 범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런 사안입니다. A는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B로부터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A가 범죄에 이용하려고 적금 매체를 대여받았다 라고 판단하시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상 금지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조항상 범죄에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 광고를 함으로써 일단 성매매 처벌법을 위반하였는데, 적금 매체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성매매 광고 자체에 적금 매체가 사용된 게 아니라 광고에 따른 광고비를 관리하기 위해 적금 매체를 사용한 것이죠. 적금 매체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 이용이란 개념에 포함되겠지만, 이 사건처럼 적금 매체를 범죄에 따라 수반되는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범죄 이용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1심은 범죄 이용이라는 개념을 넓게 모아서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요. 2심은 처벌 범위가 무한정 커지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판단이 달랐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물원적 의미 등을 종합해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범죄 이용이란 적금 매체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라고 하며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적금 매체가 범죄 그 자체에 이용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여 내지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금지 유형이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적금 매체를 담보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 이자조차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던 중 B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면 체크카드를 담보로 맡겨라. 원금까지 상환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해서 B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담보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체크카드는 적금 매체가 맞고 또 A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차용금에 담보로 하고자 B에게 점유를 넘겼죠. 이럴 때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차용금의 담보로 적금 매체 질권을 설정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금주 유형, 즉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SNS에 개인 통장, 체크카드 팝니다. 법인 통장, 체크카드 팝니다. 안전하니 문의주세요. 라는 취지로 홍보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양도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홍보글을 SNS에 올린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가 말하는 광고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법원은 A에 대해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적금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A는 카페에서 B와 만났는데 B가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A는 토토 사이트 측에서 안전하게 쓸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B는 A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A는 B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아 C에게 전달을 해준 후에 대금을 받아 B에게 다시 보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체크카드와 OTP카드가 B에서 C로 완전히 이전되었죠.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가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특히 A가 B와 C 사이에서 거래를 연결해 주었죠. 이게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서 명시된 알선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A는 적금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고 인정한 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관련 사례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A는 구직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B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국가지원금을 받으려고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만 원을 줄게 라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B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소유권을 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상 양도를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면 월 30만 원이라는 대가를 준다고 한 이상 법 제6조 제3항 제2호상 대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양도와 대여를 제한한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 제5호가 명시한 권유에 해당하게 되고요. 따라서 법원은 A는 B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 양도 혹은 대여를 권유했다라고 인정하고 A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금 매체의 사용과 관리의 시각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제1호부터 5호까지 세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적금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비교적 타이트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매체를 함부로 누군가에게 준다던가 또는 빌려준다던가 이를 홍보 내지 권유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지난 두 영상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영상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보면 본인 명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넘긴 게 이른바 대포통장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이라는 표현 대신 특정 계좌와 연결되어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적금 매체라고 정의한 후에 이런 적금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처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것인데 대포통장을 왜 막으려 하겠습니까?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 도박 계장,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얻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하거든요. 그럼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도록 대포통장을, 다시 말해 적금 매체를 넘긴 사람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말고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A가 적금 매체를 B에게 넘겼는데 그 B가 그 적금 매체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금 매체를 넘긴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B가 저지른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게 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살필 사례는 적금 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 B가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을 해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휴대전화로 수신된 본인 확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B는 A의 계좌를 현금 수거책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OTP 번호와 본인 확인 인증 번호로도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지시를 할 수 있으니 적금 매체에 해당할 것이고 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으니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하였고요. 사기 방조에 대해서는 A는 B가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적금 매체가 사기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방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면 대여 수당을 받기로 하고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인 B에게 통장과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화물 택배로 전달하였고 B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A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로 A를 기소하였고요. 재판에서는 A가 적금 매체인 OTP 카드나 공인인증서를 B에게 전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다만 A를 사기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A가 적금 매체를 B에게 전달한 당시 B가 보이스피싱을 저지를 것이란 점을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적금 매체를 전달하기 전 B를 소개해준 C에게 일라도 피해가 생기면 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은행 보안센터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다시 C에게 어제 은행에서 전화받음 불법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너랑 나랑 톡한 것도 지워야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경찰에 의해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C에게 됐네 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C에게 돈도 못 받고 있는데 감당해야 될 게 근데 돈은 안 주고 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적금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런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외면한 채 이를 양도했다라며 사기 방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는지는 심장이나 우리가 뇌를 꺼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건들에서 검사님과 판사님은 A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 사기 방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할 만한 내용인 만큼 잠깐 방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조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위법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의사를 강화시키거나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또는 가능하게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이 방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런 방조범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이를 쉽게 말하면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범의 법정형보다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이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는 이른바 자기에 의한 경우는 물론 경우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즉 부작에 의한 방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빌려준다던가 장소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무형적 정신적인 방조로는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조언과 격려를 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부작에 의한 방조는 직무상 어떤 행동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 운영자가 수용자 간의 폭행을 알면서도 방치하였을 때 상해치사 방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위법한 행위를 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즉 위법한 행위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른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금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사기 방조로도 처벌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적금 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조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정범의 정확한 신원 내지 실존 유무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적금 매체를 다른 사람에 넘겼을 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사기 방조로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았고요. 계속해서 이 적금 매체가 활용된 다른 범죄의 방조로 문제가 된 사례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번에 볼 사례는 적금 매체가 알고 보니 마약 거래에 사용됐던 사건입니다. A는 계좌를 양도해주면 한 개당 50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측에게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각 6개를 건네주어 양도해 주었고, 이 계좌가 마약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서울청 마약수사대에 출석 요구서를 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B측의 지시에 따라 계속 체크카드, OTP 등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았을 때 죄명은 총 2개였습니다. 검사님은 A가 B측의 적금 매체인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요. 또한 B측에게 적금 매체를 마약 거래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 방조로 기소를 한 거죠. 참고로 마약류 관리법이 아니라 마약거래 방지법으로 기소한 이유는 정범이 마약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가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마약 판매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마약 판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마약 판매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여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 방조로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적금 매체를 양도할 당시에는 마약거래에 사용되는 걸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도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사용토록 하여 실제 그 계좌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마약거래 방지법 방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조는 정범의 범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좌의 적금 매체가 사설 토토에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B로부터 대포 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이를 승낙한 A는 지인 C의 명의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B에게 전달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의 대가를 B로부터 받아서 다시 C에게 전달하되 B로부터 그 알선의 대가도 받았습니다. A는 이렇게 총 6개 계좌에 연결된 적금 매체를 B에게 알선하였는데 B는 이 계좌들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박 자금의 이출금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검사님은 A가 대가를 받고 B와 C가 적금 매체를 대여하도록 소개한 이상 알선으로 보아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이 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등의 방조로도 기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은 A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등의 방조로 유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A로서는 B가 이른바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알선해준 계좌가 사설토토 운영에 이용될 것이라는 걸 예견하면서도 적금 매체의 대여를 알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이 문제가 된 사안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는 B로부터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가 있는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요. 다수의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이후 B의 지시에 따라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안입니다. 검사님은 A가 대가를 전제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갖고 있던 점을 보관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금융실명법 방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방조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금융실명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실명법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검사님은 B가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A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함으로써 B의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였다라고 보고 금융실명법 방조로도 기소를 한 거죠. 법원 역시 A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유죄로 판결하였고요. 또한 B가 도박 사이트로 얻은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가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A의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역시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실명법은 모든 유형의 타인명의 거래 내지 차명 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금 세탁 등 법에 명시된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그런 타인명의 거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목적 없이 단순히 가족 통장을 썼다거나 하는 경우 물론 조금 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불법 목적이 없다면 금융실명법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체크카드나 OTP를 주고받는 행위가 없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금 세탁과 같이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대리송금을 해준 경우에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대포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쭉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에 저촉되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유형별로 치밀하게 또 규율을 하고 있고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거운 범죄의 방조로도 유율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분들은 가벼운 사건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다른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